폐지 죽던 할머니, 다리 밑에서 소년을 습다 2년 후, 할머니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오후, 한강변 허름한 쪽방촌은 잿빛 하늘 아래 음울함에 잠겨 있었다. 검은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에선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울퉁불퉁한 흙길은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강물을 따라 늘어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판잣집들은 이곳 주민들의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낡은 함석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흙탕물 웅덩이로 방울방울 떨어지며 끊이지 않는 슬픈 노랫가락처럼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박순자 할머니, 60을 훌쩍 넘긴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함으로 빛나는 여인이었다. 할머니는 질퍽이는 길을 묵묵히 걸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에 소중히 감싼 폐지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여러 군데 찢어진 낡은 비옷은 장마철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로부터 할머니의 작은 몸을 다 가려주지 못했다. 세월의 고랑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함과 강인한 생활력이 엿보였다. 이런 장대비가 내릴 때면 순자 할머니는 강물사고로 외아들을 잃었던 아픈 기억에 가슴이 미어지곤 했다. 아들의 기억은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다른 모든 생각을 앗아갔다. 엄마를 도와 폐지를 정리하며 해맑게 웃던 아이, 강가에서 장난치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아련한 추억일 뿐, 흐르는 강물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다. 몹시 지친 순자 할머니는 비를 피하기 위해 낡은 철교 밑에 잠시 멈춰섰다. 이곳은 할머니가 비를 피할 때뿐만 아니라 고된 하루 중 잠시나마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 자주 찾는 곳이었다. 다리 밑에는 빗물이 고여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었고 세찬 빗소리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런데 그 흐릿한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빗소리에 묻힐 듯 말 듯 가냘픈 숨소리를 들었다. 할머니의 시선이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다리 기둥 옆 어두컴컴한 구석에 흠뻑 젖어 웅크리고 앉은 빼빼 마른 소년이 보였다. 소년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크고 동그란 눈에는 두려움을 가득 담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은 다해지고 진흙투성이었으며 손에는 마치 보물처럼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희미하게 HT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작은 목걸이였다. 순자 할머니는 몸을 낮춰 부드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따뜻했다. 왜야? 여기서 뭐하니? 왜 이 빗속에 혼자 앉아있는 게야? 소녀는 대답 없이 고개만 푹 숙인 채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웅얼거렸는데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엄마가 아무도 믿지 말랬어요. 었다.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년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꺼질 듯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등 뒤에 숨어 겁내던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춥겠다. 할머니 집에 같이 가자.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얇은 외투를 꺼내 소년의 몸에 걸쳐주었다. 소년은 즉시 뒤로 물러서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외쳤다. 저 잡지 마세요. 저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 순간 소년은 순자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내적인 갈등이 서려 있었다. 이 할머니도 자신을 해치려 했던 다른 어른들과 같을까? 아니면 정말로 도와주려는 걸까? 문득 자신을 안고 속삭이던 엄마의 따뜻한 위로가 떠올랐다. 순자 할머니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너 해치지 않아.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이번에는 할머니의 끈기가 소년의 방어막을 뚫은 듯했다. 소년은 마지못해 일어섰지만 여전히 목걸이를 쥔 손은 풀지 않은 채 굵은 빗줄기 속을 할머니 뒤를 따랐다. 허름한 판잣집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고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조림을 차려 소년 앞에 놓아주었다. 하지만 소년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년의 젖은 겉옷을 치우다 순자 할머니는 목걸이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작고 낡은 목걸이였지만 그 위에 새겨진 HT라는 두 글자가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 두 글자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소년의 사연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환영이 나오는 꿈을 꾸다 뒤척였다. 한밤중에 놀라 깨어났을 때 판잣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소년이 사라진 것이다. 할머니는 황급히 찢어진 비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가 뒤섞여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철교 근처에 다다랐을 때 비바람에 흔들리는 미끄러운 다리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에아!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거나.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그러다 발이 미끄러져 강물에 빠질 뻔한 순간 할머니가 달려들어 가까스로 소년의 손을 붙잡았다. 어딜 가려는 게나. 정력이 있기 싫으면 내일 내가 데려다 주마. 하지만 이 꼴로 어딜 간단 말이나.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순자 할머니는 목이 메어 말했다. 소녀는 말이 없었다. 눈빛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희미한 등유 등불 아래 순자 할머니는 소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새어드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완전히 그쳤다. 약한 햇살이 두꺼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조용히 흐르는 한강 수면 위를 비추었다. 판잣집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비 온 뒤에 눅눅한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워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혔다. 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흰죽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깨소금 조금. 소박하지만 어젯밤 데려온 낯선 소년을 향한 할머니의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아침 식사였다. 할머니는 낡은 나무 식탁 위에 죽 그릇을 놓고 여전히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벽에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마치 큰 폭풍에 시달린 어린 새처럼 주변을 두려움에 찬 눈으로 살피고 있었다. 어서 먹으렴. 아직 따뜻하다. 애들은 안 먹으면 금방 병나. 순자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지만 민우는 대답이 없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두 낯선 사람 사이에 놓인 두꺼운 벽과도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의자를 민우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고 그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히 쭉 그릇을 앞으로 밀어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의 눈빛에 잠깐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더 꽉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할미한테도 너만 한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장난꾸러기였지만 할미를 참 아꼈지. 내가 피곤해하면 달려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희죽희죽 웃곤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젠 없어. 큰 홍수가 그 애를 데려가 버렸지. 내가 미처 붙잡지도 못했어. 그 이야기는 민우의 셔츠 깃을 스치는 바람 같았다. 그는 아무 반응 없이 두 손만 꼭 쥔 채 차가운 눈빛을 유지했다. 불안감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아팠지만 할머니는 꿋꿋이 참았다. 아침 식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우는 일어나 작은 창가로 다가가 강물을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가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음울한 풍경 속에서 비밀스러운 존재감을 드러냈다. 누구 도움도 필요 없어요. 어른들은 다 믿을 수 없어요. 민우의 차가운 말이 갑자기 울려 퍼져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밥알 몇 개를 주우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말이 맞다. 모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하지만 가끔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게 보일 때도 있단다. 민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에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민우의 옷 주머니에서 떨어진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HT라는 두 글자가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해졌지만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HT라. 누구 이름일까? 이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일까?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묻지 않고 조용히 목걸이를 민우의 옷주머니에 다시 넣어주며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했을 때 민우는 갑자기 남은 죽 그릇을 식탁 위로 내동댕이 쳤다.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갈 거예요. 할머니가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우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소리쳤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 화내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내가 억지로 여기 있으라고 하진 않으마. 하지만 가기 전에 배불리 먹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가려무나. 그 말에 민우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하지만 민우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익숙한 방구석으로 돌아갔다. 어둠이 방을 뒤덮었지만 희미한 등유 등불은 억눌린 눈물이 반짝이는 그의 두 눈을 여전히 비추고 있었다. 그날 아침 비겐 뒤의 햇살이 한강에 드리워져 물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판잣집들을 비추었다. 쪽방촌은 길고 눅눅한 밤이 지나고 깨어나는 듯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는 바깥 풍경만큼 가볍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민우의 허름한 이부자리를 조심스럽게 개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소녀는 할머니가 아무리 애써 관심을 보여도 여전히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했다. 간단한 집안일을 마친 후 할머니는 어제 널어놓은 옷을 꺾기 위해 민우를 데리고 마루로 나갔다. 두 사람이 마루에 서자 옆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저 애는 누구야? 순자 할머니가 왜 갑자기 데려왔지? 착한 애 같지는 않은데 혹시 가출 청소년이나 좀도둑 아니야? 민우는 그 말을 들었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굳게 다물어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도 그 말을 들었지만 그저 민우를 조용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쓰라렸다. 집에 들어서자 민우는 갑자기 멈춰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 사람들이 저에 대해 틀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낡은 의자에 앉아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얘야,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할 때마다 일일이 따지면 평생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한단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아. 그들은 아직 너를 모르기 때문이야. 언젠가는 내가 직접 보여주게 될 게다. 내가 어떤 아이인지. 음울한 분위기는 동네에서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최씨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더욱 무거워졌다. 빛바랜 몸빼 바지를 입은 최씨 아줌마는 순자 할머니네 집 쪽을 겼는지라며 온 동네가 다 들으라는 듯이 떠들어댔다. 왜기 들었어요? 저 애가 다리 밑에서 한 달 넘게 숨어 지냈다던데요. 순자 할머니가 데려오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왜 갑자기 저런 낯선 애를 데려왔을까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의 짐을 더 만들다니. 그 말들은 독한 바람처럼 쪽방촌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곁눈질만 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돌려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오랫동안 순자 할머니 가족과 가깝게 지내온 늙은 어부 김씨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싱싱한 생선 몇 마리를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순자씨, 남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오.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복 짓는 일이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법이오. 김씨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 손수바람에 덜컹거리는 나무 문을 닫아주었다. 그러고는 민우에게 돌아서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꼬마야, 남들 말 신경 쓰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란다. 김씨 아저씨의 말에 민우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른 숲의 불길처럼 번져나간 헛소문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씨 아줌마가 헐레벌떡 순자 할머니 집 앞으로 달려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봤어요. 저 애가 옆 동네 창고에 몰래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 뭘 훔쳤는지 모르겠어요. 근거 없는 비난은 금세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순자 할머니 집 앞으로 몰려들었다. 덩치 큰 박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애 그렇게 몰래 다녀? 순자 할머니 집 좀 뒤져봅시다. 혹시 없어진 거라도 있는지. 민우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뛰쳐나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저한테 누명 씌우지 마세요. 하지만 민우의 분노는 군중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의심만 키웠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분위기는 숨막힐 듯 답답해졌다. 그 상황에서 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져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잠재웠다. 민우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이유 없이 아이를 모욕하지는 마십시오. 말을 마친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밖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시선들만 남았다. 작은 집 안에서 민우는 방구석에 주저앉았다. 눈가가 빨개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절 믿지 않는다고요. 다들 제가 나쁜 애라고 생각해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고구마를 깎기 시작했다. 이라며 말했다. 얘야, 이 고구마들도 땅속에 있을 땐 흙투성이었단다. 하지만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기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 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아직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될 게다.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우는 잠시 멈칫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낡은 함석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강가의 작은 판잣집 안을 비추었다. 민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눈에는 여전히 피로와 멍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흰죽으로 아침을 준비했다. 할머니는 식탁 위에 죽 그릇을 놓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좀 먹으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민우는 대답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죽 그릇을 바라볼 뿐이었다.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권하지 않고 한숨을 내쉰 뒤 자기 일을 계속했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며칠 동안 민우는 계속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때로는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할머니가 막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허리를 굽혀 떨어진 밥알을 줍고 바닥을 깨끗이 닦은 뒤 다시 식사를 준비했다. 한 번은 청소를 하다가 순자 할머니가 민우의 찢어진 외투를 집어들었다. 더 이상 꿰맬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것을 보고 할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예전에 아들에게 떠주었던 스웨터를 꺼냈다. 이게 좀 크긴 한데 우선 입고 있어라. 내가 돈 벌어서 새 옷 사줄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우는 스웨터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정오, 순자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나간 사이 민우는 집안을 뒤져 폐지 뭉치를 낡은 옷까지 더미 속에 숨겼다. 할머니가 돌아와 폐지가 없어진 것을 보고는 그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내가 할미 폐지 숨겼니? 아니면 할미랑 집에서 놀고 싶어서 그랬니?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우는 방구석에 서서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폐지 파는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저 키우는 것도 필요 없고요. 순자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반박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며칠 더 있다가 밥 잘 챙겨 먹고 어디든 가려무나. 할머니의 말에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겉으로는 차갑게 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작은 판잣집은 다시 희미한 등유 등불 빛에 잠겼다. 순자 할머니는 식탁 옆에 앉아 민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에 할미한테도 아들 하나가 있었단다. 활동적이고 장난꾸러기였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빛은 먼 곳을 향했다. 하지만 큰 홍수가 그 애를 휩쓸어가 버렸어. 그 후로는 나 혼자였지.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민우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방구석으로 돌아왔을 때 머릿속에는 정성껏 청소하고 하나하나 챙겨주던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왜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그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따뜻한 빗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또 다른 어느 날 밤, 민우는 순자 할머니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방구석에서 나왔다. 우연히 할머니가 식탁 옆에 앉아 자신의 낡은 목걸이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가만히 중얼거렸다. HT라. 누구 이름일까? 이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까? 그러고는 아들의 것이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민우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처음으로 눈앞의 여인의 진심과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민우는 갑자기 다가왔다. 그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동정도 필요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쓰러울 뿐이란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무언가 먼 곳을 생각하는 듯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할머니 말처럼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한번 믿어볼 수 있을지도 몰라.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민우의 잠자리를 준비했다.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난하겠지만 할머니는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깊은 균열을 메울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옅은 햇살이 쪽방촌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한강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며 가난한 시골 마을의 느린 삶의 리듬을 실어 날랐다. 작은 판잣집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민우의 낡은 옷을 정성껏 꿰매고 있었다. 바늘을 놀리던 할머니의 손이 멈추고 시선은 옆에 놓인 천 가방 안에 담긴 HT 두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에 우연히 닿았다. 순자 할머니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속에서 희미한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거의 10년 전 도시에서 온 부유한 가족이 실종된 아들을 찾으러 한강 유역에 왔던 일이었다. 눈물범벅이 된 젊은 엄마가 거센 물살 속에서 실종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모습이 할머니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수색 때까지 고용해 몇 주 동안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떠났고 목격자들의 마음속에는 먹먹한 슬픔만 남았다. 목걸이를 보며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그 아이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민우 옆에 앉았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약간의 걱정이 서려 있었다. 애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내 목걸이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니? 누가 준 건지 기억나니? 민우는 즉시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의 눈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작은 짐승처럼 경계심이 번뜩였다. 제 일이에요. 묻지 마세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딱딱했다. 순자 할머니는 단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시키진 않으마.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렴. 민우는 일어나 마루로 나가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저한테 도움 주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알아서 할 거예요. 그는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 무렵 순자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나가려 할 때 낯선 남자가 갑자기 동네 어귀에 나타났다.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는 말끔한 옷차림의 점잖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찾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몇몇 주민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여기서 HT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한 10살쯤 된 남자아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쪽방촌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 씨 아줌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HT 목걸이라.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최 씨 아줌마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순자 할머니 집 쪽을 힐끗거렸다. 소문은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강가의 작은 판잣집으로 쏠렸다. 집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에 두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이 남자의 등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민우야, 내 말 잘 듣거라. 순자 할머니가 낮고 엄한 목소리로 불렀다. 집안에 가만히 있거라. 밖에 나가지 말고. 알겠지? 침대에 앉아있던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할머니, 뭘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저 사람들이 절 찾으면 아마 따라갈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너는 내 짐이 아니란다. 하지만 누구도 너를 더 이상 상처 입히는 걸 원치 않아.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말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위로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왔다. 그날 밤 쪽방촌이 정적에 잠겼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자 날카로운 눈빛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여기서 10살쯤 된 남자아이를 보셨습니까? 제 조카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동반했다.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서 있었다. 옆 주머니 속 목걸이가 뜨거워지며 어서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듯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뒤편 집안 어두운 구석에서 민우는 조용히 서서 밖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의심,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날 밤 남자가 떠난 후 순자 할머니의 집안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순자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등유 등불빛이 걱정으로 가득한 그녀의 얼굴 주름을 도드라지게 비추었다. 목걸이는 그녀의 손안에 작게 놓여 있었지만 마치 서서히 드러나는 이야기의 무게처럼 무거웠다. 민우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오래된 기억들이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목걸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애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정말로 너를 걱정한다면 아마 다시 돌아올 게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거에 들리지 않게 말했다. 그들은 절 찾지 못할 거예요. 저 자신도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니까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비칠 무렵, 민우는 갑자기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았다.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다른 아이와 바뀌었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두 손을 꼭 쥐었다. 의부사버지는 절 한 번도 자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저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고 화가 날 때마다 절 때렸어요. 민우는 말을 멈췄다. 눈빛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해상하는 듯 멀리 향해 있었다. 엄마는 아주 착하셨지만 너무 약하셨어요. 의부사버지가 절 때릴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절 보호해주진 못하셨어요. 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존재했다는 것 때문에 제 자신을 원망할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말을 끊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에게 심하게 맞은 후에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 목걸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엄마가 이게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메었다. 계속 달렸어요. 뭘 찾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의미가 가득했다. 오후에 민우는 창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내가 내 엄마라면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았을 게다. 하지만 얘야, 가족이라는 게 꼭 핏줄만은 아니란다. 때로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따뜻한 불꽃처럼 민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손에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다시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목걸이에 닿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HT 두 글자 아래에 대도시의 한 병원 로고와 비슷한 작은 기호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게 단서일지도 몰라. 어쩌면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목걸이는 그녀의 손안에 꼭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두 사람을 위한 새로운 여정,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듯 멀리 향해 있었다. 낯선 남자의 등장 이후 쪽방촌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벼운 수군거림은 점차 의심과 악의가 가득한 이야기로 변해갔다. 순자 할머니가 강가로 나가는 작은 길을 지날 때마다 이웃들의 살피는 시선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베었다. 저 애는 누구야? 왜 갑자기 순자 할머니 집에 나타났지? 듣자 하니 순자 할머니가 데려오기 전에 다리 밑에서 몰래 살았다던데.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 다른 사람이 말을 보탰다. 애들이 그렇게 길에서 살면 도둑질이나 하지 않겠어? 이 동네 물건 다 없어지겠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갔다. 마음은 무거웠다.
예전에 할머니에게서 폐지를 사주던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피하려 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민우에게 소금 한 봉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섰지만 최씨 아줌마와 동네 청년들의 경계심 가득한 시선이 즉시 그에게 쏟아졌다. 너 누구냐? 무리 중 한 청년이 도전적인 말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가 왜 너 같은 놈을 숨겨주는 거야? 너 불량배지?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 더 빨리 걸으려 했다. 하지만 다른 청년이 길을 막고 비웃었다. 내가 너 수상한 짓 하는 거 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기서 산다고 안전할 줄 알지 마. 민우는 얼굴이 어두워진 채 소금 봉지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분노와 상처가 역력했다. 순자 할머니가 민우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렇게 슬퍼 보여? 민우는 그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는 걸 싫어할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민우가 겪고 있는 압박감을 뚜렷이 느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너는 착한 아이고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 없어. 순자 할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눈빛은 마치 헛소문이 오가맨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듯 밖을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방구석을 청소하다가 문틈으로 끼워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펴보니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자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아이는 당신에게 속한 아이가 아니오. 제자리로 돌려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골칫거리가 생길 거요.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편지를 접었다. 눈에는 걱정이 서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우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섰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방구석에 서 있던 민우는 우연히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감사함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쪽방촌이 정적에 잠겼을 때 순자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등유 등불빛이 걱정으로 가득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T 목걸이를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작은 디테일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쩌면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대우받게 할 수는 없어.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손수건에 넣었다. 눈빛에는 결의가 서렸다.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그녀는 민우를 보호하고 그의 진짜 뿌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약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순자 할머니의 작은 판잣집을 비추었다. 민우는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손에 든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마치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작은 평화를 찾으려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생각해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빨갰지만 단호했다. 가고 싶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먹먹함을 애써 감추었다. 민우의 손을 잡고 가볍게 지었다. 이해한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이 집은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렴. 다음 날 이른 아침, 순자 할머니는 민우를 위해 작은 꾸러미를 준비했다. 안에는 약간의 과자와 낡은 옷까지 몇 벌, 그리고 할머니가 하루하루 아껴 모은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다. 길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렴. 낯선 사람 믿지 말고 그렇다고 좋은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말고.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했다. 민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만약
아무것도 못 찾으면 할머니, 저 다시 돌아와도 돼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 문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단다. 민우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판잣집을 나섰다. 순자 할머니는 문지방에 서서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쪽방촌에서 읍내까지의 여정은 민우에게 설렘과 막연함이 뒤섞인 것이었다. 낡은 시외버스에 앉아 그는 짐꾸러미를 꼭 껴안고 창밖으로 빠르게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푸른 들판이 점차 포장된 번잡한 도로로 바뀌었다. 읍내는 높은 건물들과 빛나는 간판,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우는 이 낯설고 번잡한 곳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다. 민우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부터 길가의 작은 가게들까지 거리를 헤맸다. 몇몇 사람들에게 실종된 아들을 찾던 가족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알거나 관심 갖지 않았다. 배고프고 지쳤을 때 민우는 작은 빵집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용기를 내어 들어가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빵 한 개를 샀다. 퍽퍽한 빵을 한 입씩 베어 물고 있을 때 근처에 서 있던 중년 여인이 갑자기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에 주목했다. 애야, 이 목걸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서 났니?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여인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목걸이를 가리켰다. 내가 이 목걸이를 알아. 내 친구 가족의 갑오야. 확실해.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가족이 예전에 나를 가정부로 고용했었어. 내 엄마, 수진 씨가 아들을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 이 목걸이는 그분이 처다들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고, 내가 거기서 일할 때 정말 많이 봤었거든. 여인은 민우를 빵집 구석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다. 그녀는 거의 1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던 부유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낮고 슬펐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 목걸이는 틀림없어. 내 친한 친구인 수진 씨 가족 것이야. 얘야, 어쩌면 내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민우는 말없이 앉아 목걸이를 꼭 쥐었다.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여인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준비해야 해.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거든. 민우는 빵집 문 앞에 서서 여인이 가리키는 멀리 보이는 큰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약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순자 할머니의 작은 판잣집을 비추었다. 민우는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손에 든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마치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작은 평화를 찾으려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생각해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빨갰지만 단호했다. 가고 싶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먹먹함을 애써 감추었다. 민우의 손을 잡고 가볍게 지었다. 이해한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이 집은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렴. 다음 날 이른 아침, 순자 할머니는 민우를 위해 작은 꾸러미를 준비했다. 안에는 약간의 과자와 낡은 옷까지 몇 벌, 그리고 할머니가 하루하루 아껴 모은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다. 길 조심하고 건강 잘 챙기렴. 낯선 사람 믿지 말고 그렇다고 좋은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말고.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했다. 민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만약 아무것도 못 찾으면 할머니, 저 다시 돌아와도 돼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 문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단다. 민우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판잣집을 나섰다. 순자 할머니는 문지방에 서서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쪽방촌에서 읍내까지의 여정은 민우에게 설렘과 막연함이 뒤섞인 것이었다. 낡은 시외버스에 앉아 그는 짐 꾸러미를 꼭 껴안고 창밖으로 빠르게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푸른 들판이 점차 포장된 번잡한 도로로 바뀌었다. 읍내는 높은 건물들과 빛나는 간판,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우는 이 낯설고 번잡한 곳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다. 민우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부터 길가의 작은 가게들까지 거리를 헤맸다. 몇몇 사람들에게 실종된 아들을 찾던 가족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알거나 관심 갖지 않았다. 배고프고 지쳤을 때 민우는 작은 빵집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용기를 내어 들어가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빵 한 개를 샀다. 퍽퍽한 빵을 한 입씩 베어 물고 있을 때 근처에 서 있던 중년 여인이 갑자기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에 주목했다. 애야, 이 목걸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서 났니?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여인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목걸이를 가리켰다. 내가 이 목걸이를 알아. 내 친구 가족의 갑오야. 확실해. 여인은 예전에 수진 씨 가족 근처에 살았다고 했다. 실종된 아이 이야기는 몇 년 동안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진 씨를 만날 때마다 항상 아들 사진과 똑같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기억했다. 기억을 더듬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어. 넌 정말 그 사진 속 아이랑 똑같이 생겼어. 여인은 민우를 빵집 구석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다. 그녀는 거의 1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던 부유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낮고 슬펐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 목걸이는 틀림없어. 내 친한 친구인 수진 씨 가족 것이야. 얘야, 어쩌면 내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민우는 말없이 앉아 목걸이를 꼭 쥐었다.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여인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준비해야 해.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거든. 민우는 빵집 문 앞에 서서 여인이 가리키는 멀리 보이는 큰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걱정과 두려움, 하지만 그의 못지않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인은 민우 앞에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민우가 손에 꼭 쥔 HT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듯했다. 이 목걸이가 어디서 났는지 아니? 그녀가 목이 메어 물었다.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눈앞에 여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마음속의 희미한 익숙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갑오란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떨렸다. 내 아들. 그 애가 실종되기 전에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음속의 감정은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제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약간의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여인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빛났다. 내가 원한다면 검사해 볼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확신한단다. 내가 바로 내 핏줄이라는 것을. 엄마는 틀릴 리가 없어. 민우는 말없이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다. 엄마의 얼굴, 늘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하지만 그녀 역시 그가 그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고 속삭였던 기억. 카페를 나온 민우는 번화한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가슴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무거웠다. 그는 작은 공원 한 구석에 멈춰서서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 향기와 근처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 날랐다. 왜 나를 버렸을까? 민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이 친엄마라면 왜 나를 더 일찍 찾지 않았을까?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날들, 이부사버지 집에서 견뎌야 했던 세월과는 너무나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민우가 묵고 있던 작은 여인숙으로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생각해봤니? 그녀가 물었다. 민우는 망설이며 시선을 피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어쩌면 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전 그냥 버려진 아이일 뿐인지도. 여인은 한숨을 내쉬고 다가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억지로 시키진 않을게.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내가 가지 않겠다면 엄마는 정말 마음이 아플 거야.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슴은 모순으로 가득 찼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그 대답이 행복보다는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까 봐 두려웠다. 여인이 떠날 때 그녀는 작은 쪽지를 남겼다.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가 준비되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야. 민우는 쪽지를 들고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음속에는 다시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누구이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민우는 강가에 앉아 있었다. 작은 목걸이가 손바닥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느릿하게 흐르는 강물은 늦은 오후에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강바람은 시원했지만 그의 마음은 강물 아래 소용돌이치는 물살처럼 복잡했다. 할머니, 만약 할머니가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오자 민우가 망설이며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내 자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단다. 민우야. 만약 그들이 정말 내 가족이라면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지. 하지만 할미는 내가 이걸 기억하길 바란다. 너는 언제나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의 소박한 말은 민우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감추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민우의 여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옷가지 몇 벌, 직접 만든 약간의 과자, 그리고 아껴 모은 얼마 안 되는 돈까지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묵묵히 꾸렸다. 민우가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 가고 싶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얘야, 할미는 너에 대한 사랑 말고는 가진 게 없단다. 하지만 너는 더 나은 미래가 필요해. 내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곳 말이다. 할미가 너를 붙잡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너를 기다릴 게다. 소리 없는 눈물이 민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준 유일한 분이에요. 할머니 곁을 떠나는 게 무서워. 순자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잘 살 거라고 믿는다. 기억하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민우가 목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 순자 할머니는 감정이 북받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 목걸이 좀 맡아주세요. 만약 제가 가족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저와 할머니 사이의 약속이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맡아두마.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잊지 마라. 할미는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을. 민우가 작은 집을 나설 때 쪽방촌 전체가 조용했다.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시선들이 그를 따랐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루에 서서 눈가가 빨개졌지만 애써 미소를 짓고 있는 순자 할머니만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민우가 달려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내가 보고 싶을 게다. 하지만 가거라. 이야. 그리고 편지 쓰는 것 잊지 말고. 시외버스가 출발하자 민우는 창밖으로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전에 목걸이를 걸었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의 공허함을 뚜렷이 느꼈다. 갑자기 민우는 짐 꾸러미를 열었다. 낡은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쌓인 작은 편지 한 통이 나타났다. 순자 할머니의 서툰 글씨에 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랑하는 내 아가. 할미는 내가 행복을 찾기를 항상 기도한단다. 만약 돌아올 곳이 필요하면 할미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단다. 사랑한다. 순자 할머니가. 민우는 편지를 손에 꼭 쥐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자신의 삶을 바꿔준 그 여인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우는 하얀 벽과 높고 화려한 천장이 있는 넓은 집에 들어섰다. 집안은 비싼 가구들로 장식되어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넓은 공간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소나무 가구에서 나는 나무 향기, 크리스탈 샹들리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 모든 것이 순자 할머니의 작고 소박한 집과는 너무나 달랐다. 엄마가 국화 아줌마한테 너 잘 돌봐주라고 일러둘게 자신을 엄마라고 밝힌 이수진 씨가 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눈에는 감격이 가득했지만 그녀가 아무리 따뜻하게 보이려 애써도 민우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민우가 막 의자에 앉았을 때 그의 친아버지 강태준 씨가 엄격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민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눈에는 살피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어디서 살았니? 누가 너를 키웠지? 그가 단조롭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질문 앞에서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답해야 그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여보, 애가 아직 어린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수진 씨가 말렸지만 강태준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목걸이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 그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들은 칼날처럼 민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거리감과 불신을 뚜렷이 느꼈다. 새집에서의 첫날 저녁, 민우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 앞에 앉았다. 상어 지느러미 수프, 스테이크,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까지. 하지만 식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차가운 소음을 만들어냈다.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순자 할머니와 함께했던 소박한 식사를 떠올렸다. 생선조림 한 접시와 나물국뿐이었지만 항상 웃음과 관심으로 가득했던 식사. 순자 할머니는 늘 배불리 먹었니? 밥 더 줄까? 라고 묻곤 했다. 이 침묵과 낯설음 속에서 민우는 문득 순자 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어느 날 저녁, 거실을 지나가던 민우는 우연히 강태준 씨가 이수진 씨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만약 우리 아이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또다시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 당신은 저 아이를 보고도 못 알아보겠어요? 우리 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아직도 의심할 수 있어요? 이수진 씨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문밖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말들은 마음속 가장 큰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과연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하는 걸까? 민우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손에는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순자 할머니와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할머니가 자신이 무서워할 때 부드럽게 다독여주던 모습, 소박하지만 사랑이 담긴 가르침들. 여기엔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그는 자문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침대 옆 작은 서랍에 꽂혔다.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똑같은 목걸이를 한 어린아이가 이수진 씨와 아주 닮은 여인의 품에 안겨 활짝 웃고 있었다. 민우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 사진이 무언가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일까? 그날 밤, 민우는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사진과 강태준 씨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실을 알기 위해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을 항상 사랑하고 조건 없이 받아준 순자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우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위로 비쳤다. 그의 눈은 갈등으로 가득 찼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민우는 문밖에서 가만히 서서 문틈으로 들려오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다. 강태준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마치 수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는 듯했다.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비참하게 떠돌아다니며 고생해야 했소.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아들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가는 말들은 칼날처럼 민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더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오. 강태준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다시는 실수하고 싶지 않소. DNA 검사가 유일한 방법이오. 이수진 씨는 목이 메었다.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민우는 뒤로 물러나 조용히 복도를 떠났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조각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그렇게 낯설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안도감 대신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그들의 다툼의 원인인가?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하는 걸까? 그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꼭 닫고 큰 침대 옆에 앉았다. 손에는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문득 순자 할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솟아올랐다. 그 후 며칠 동안 강태준 씨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는 자주 전화를 걸거나 민우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났다. 이수진 씨는 항상 민우와 이야기하고 돌보려고 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가족 갈등을 해결해야 할 증거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태준 씨는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민우와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등 뚜렷한 행동도 보였다. 예를 들어 이수진 씨가 민우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강태준 씨는 그저 말없이 앉아 민우의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가족 내의 긴장감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강태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민우야, 내가 괜찮다면 며칠 뒤에 우리 몇 가지 절차를 밟으러 갈 거다. 이수진 씨가 황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보,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강태준 씨는 그저 침묵을 지켰다. 엄격한 눈빛은 민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소외감은 더욱 뚜렷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 편지 너한테 온 거란다. 민우가 편지 봉투를 열자 눈에 익숙한 서툰 글씨가 바로 들어왔다. 순자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약 올 수 있다면 어서 와서 할머니를 뵙거라. 김씨 아저씨에게서 온 편지에 민우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다. 머릿속에는 온화한 미소의 순자 할머니, 작은 체구,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말 한마디 없이 할머니를 떠나왔는데 이제 할머니가 아프시다니.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어. 그날 밤
민우는 책상 옆에 앉아 있었다. 노란 등불빛이 생각에 잠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목걸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남으면 의심과 냉대를 견뎌야 해. 하지만 떠나면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 기회가 다시 올까? 머릿속은 선택지로 가득 차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김씨 아저씨에게서 온 편지에 닿았다. 그는 결심을 굳히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돌아가야 해. 그는 편지를 꼭 쥐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다. 그는 편지를 옷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무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수진 씨가 계단참에 나타났다. 어디 가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를 뵈러 돌아가야 해요. 할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세요. 이수진 씨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가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정말 내가 여기 머물기로 원해.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분이에요. 이제 할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시니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민우가 큰 집을 나설 때 날씨는 온화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지만 아쉬움은 없었다. 마음속에는 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결심이 분명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우는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긴 길을 걸었다. 손에는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어려 있었다. 민우는 강태준 씨의 서재문 앞에 섰다. 머릿속에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계속 맴돌았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쪽방촌의 순자 할머니를 뵈러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는 단호하지만 걱정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문을 읽던 강태준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제 막 여기 왔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니? 여기에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순자 할머니께 빚을 졌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힘든 시기에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강태준 씨는 신문을 책상에 3개 내려놓았다.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곳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는 미래에 집중해야 해. 이수진 씨가 들어왔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부자를 바라보았다. 여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둬요. 아이에게 우리와 이해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대감? 강태준 씨가 비웃었다. 우리를 다시 보자마자 떠나려고 하잖아.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비난을 참을 수 없었다. 저는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핏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가진 모든 것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민우는 방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강태준 씨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민우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차곡차곡 챙겼다. 어둠 속에서 그는 걱정과 결의에 찬 마음으로 조용히 집을 나섰다. 버스가 출발하자 민우는 뒤로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소박한 식사, 따뜻한 눈빛, 그리고 떠나기 전 할머니가 해주시던 당부의 말들. 돌아가야 해, 할머니가 나를 필요로 해.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쪽방촌이 눈앞에 나타났다. 예전처럼 평화롭지만 가난했다. 민우는 순자 할머니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빠르게 걸었다.
마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인연의 거리를 지워버리는 듯 마음이 조급해졌다. 작은 판잣집들은 강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익숙한 웃음소리도 창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등유 등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민우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눈앞에는 순자 할머니가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수척했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할머니의 눈은 흐릿했지만 민우를 보자 갑자기 빛이 났다. 내가 왔구나. 할머니가 약하지만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우는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가가 빨개졌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떨리는 손을 민우의 손 위에 얹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잘 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날 밤 희미한 등유 등불 아래 순자 할머니는 민우에게 그가 떠난 후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빚을 갚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팔았지만 괜찮다고 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고. 그저 민우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그 말을 듣자 민우는 목이 메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버리고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기서 할머니를 돌볼게요. 더 이상 할머니를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자책하지 마라. 얘야. 이 세상에서 나는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우는 집을 다시 정리하고 순자 할머니의 식사를 꼬박꼬박 챙겼다. 마치 잃어버렸던 중요한 부분을 되찾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김씨 아저씨가 들렀다. 그는 마루 밖에서 민우와 순자 할머니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불 켜진 판잣집 안을 바라보았다. 민우 저 녀석, 참 속이 깊어. 김씨 아저씨는 기대에 찬 눈으로 중얼거렸다. 민우는 이른 아침에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밖에서는 햇살이 한강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귀한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는 돌아와 순자 할머니가 페이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손은 가볍게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민우가 다가가 도우며 말했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좀 쉬렴. 오늘 할미는 몸이 아주 좋단다. 민우는 대답 없이 할머니 손에서 폐지 뭉치를 받아 조용히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다. 그는 일찍 일어나 순자 할머니를 돕는 사소한 일부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곁에 있다는 느낌은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오랜 방황 끝에 엄마 품을 찾은 것처럼 그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오후에 시장에서 순자 할머니를 도와 돌아온 후 민우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힘들게 들고 직접 죽을 쓰고 할머니에게 한 숟갈씩 떠먹여 드렸다. 그럴 필요 없다. 얘야. 할미는 괜찮다.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지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그렇게 말씀 마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너무 고생시켰어요. 제가 떠나서 죄송해요. 순자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탓한 적 없단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그걸로 충분히 기쁘다. 그 말은 칼날처럼 민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우는 어릴 적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다리 밑에서 순자 할머니는 물이 찬 길을 건너기 위해 그를 업고 임시 대피소로 데려다 주었다. 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릴 때 할머니가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 그를 재워주던 기억이 났다. 바로 그때 그는 순자 할머니가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에 민우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아 친가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큰 집,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따뜻함이 없었던 식사들. 할머니, 아세요? 거기서는 식사 중에 아무도 저랑 말을 안 했어요. 다들 자기 밥만 먹고 가버렸죠. 할머니랑 있을 때랑은 너무 달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살짝 웃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얘야,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할미는 내가 가장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란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순자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할머니 고생 안 시킬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민우의 결정은 단순히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첫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이수진 씨와 강태준 씨가 순자 할머니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수진 씨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엄마 아빠가 너를 데리러 왔단다.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어. 강태준 씨는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은 엄격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하면서도 내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민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만약 내가 그들과 함께 돌아가면 할머니가 슬퍼하실까?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나는 내가 정말 속한 곳을 찾길 바랄 뿐이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내 엄마다. 분위기는 강태준 씨가 입을 열자 무겁게 가라앉았다. 만약 내가 우리와 함께 살기로 동의한다면 순자 할머니의 치료비는 우리가 모두 부담하겠다. 그 말은 민우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는 강태준 씨를 돌아보았다. 눈을 크게 뜨고 당혹감과 고통이 서린 표정을 지었다. 선택해야 한다. 강태준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었다. 마치 가시밭길 두 갈래 길 사이에 놓인 듯했다. 한쪽은 고된 세월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순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었고, 다른 한쪽은 할머니를 병마로부터 구할 기회였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를 위로하려는 듯 말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나는 너를 탓하지 않을 게다. 민우는 두 어머니 사이에 가만히 서 있었다. 눈에는 모순된 감정들이 넘실거렸다. 가슴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지만 결의의 찬빛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우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저녁 노을에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강태준 씨의 제안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내 친자식처럼 사랑한단다. 민우는 돌아보았다. 눈가가 빨개진 채 순자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그는 속삭였다.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할머니는 계속 고생하셔야 하잖아요. 다음 날 오후, 이수진 씨가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아이가 고생했어요.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아요.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부터 제 손주처럼 생각했어요.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강태준 씨는 마당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우가 순자 할머니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와 망치를 들고 낡고 썩은 나무 문을 고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판잣집은 마치 새 옷을 입은 듯했다. 튼튼한 나무판이 낡은 판자를 대신했고 지붕도 새로 덮였으며 새 침대가 안쪽에 단정하게 놓였다. 순자 할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 씨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감사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희가 할머니께 빚이 많아요. 저희가 할머니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아 희미한 등유 등불 아래에서 할머니의 젊은 시절 꿈, 학업에 대한 열망, 삶을 바꾸고 싶었던 갈망에 대해 들었다. 그때 나도 멀리 가서 공부하고 싶었고, 인생을 바꾸고 싶었단다. 하지만 운명이 허락하지 않았지. 이제 나는 내가 놓쳤던 것들을 얻길 바랄 뿐이야.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들은 그에게 힘을 더해주는 듯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온화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할머니의 사랑이 일반적인 유대감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씨 가족이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 강태준 씨가 천천히 말했다. 민우야, 우리에게 내게 줄 기회가 하나 있단다. 내가 동의한다면 너를 유학 보내줄 생각이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야. 민우는 말없이 책상 모서리를 꼭 쥐었다. 그는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순자 할머니를 힐끗 보았다. 할머니의 눈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할미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자신을 생각하렴.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면했던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우는 수리된 판잣집 앞에 서서 강물을 향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결심과 함께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쪽방촌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민우는 순자 할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판잣집의 마지막 널빤지를 고쳤다. 순자 할머니가 여러 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집이 튼튼해야 제가 멀리 가서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저녁에는 달빛이 마루를 비추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은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민우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다. 순자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어디에 있든 항상 할머니께 돌아올게요. 순자 할머니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잘 살면 그걸로 할미는 기쁘단다. 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여기에는 이웃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니. 민우가 떠나는 날 쪽방촌 전체가 떠들썩했다. 김씨 아저씨는 과자 몇 봉지를 가져왔고 채씨 아줌마는 민우에게 줄 손수건을 들고 왔다. 쪽방촌 주민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다. 모두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민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순자 할머니 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순자 할머니,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진짜 엄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그를 부드럽게 안고 당부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기렴. 너는 내 가장 큰 자랑이란다. 차가 민우를 태우고 쪽방촌을 떠났다. 창문 너머로 그는 마루에 서서 저녁 햇살 속에서 가볍게 손을 흔드는 순자 할머니의 작은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나아갈 동기가 되었다. 민우는 해외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과 사랑 가득한 당부의 말들을 떠올렸다. 그는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 할머니에게 자신의 새로운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자 할머니, 여기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공부에도 익숙해졌고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쪽방촌이 너무 그리워. 최대한 빨리 돌아갈게요.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기쁨에 넘쳤다. 그 서툰 글씨들은 할머니와
할머니가 친자식처럼 여기는 소년 사이의 달이었다. 어느 날, 큰 자선단체가 쪽방촌을 방문하면서 동네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책, 옷, 그리고 음식을 가져왔다. 자선단체를 이끄는 사람은 키 크고 늠름한 젊은이였다. 바로 민우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순자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는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며 바로 이분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큰 사진 한 장이 정중하게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우가 가난한 아이들 사이에 서 있었고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삶을 바꿔주신 어머니, 순자 할머니께 바칩니다. 순자 할머니는 빛나는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자신이 친자식처럼 여기는 아들에게서 받은 사랑과 자부심이었다. 순자 할머니와 민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핏줄, 물질, 그리고 환경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버려진 소년이었던 민우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았다. 반대로 외롭게 살던 순자 할머니는 양아들에게서 기쁨과 자부심을 얻어 말년의 나날들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가족은 단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는 곳입니다. 인간애와 조용한 희생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으며 좋은 가치를 공동체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유학을 결심한 민우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순자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민우의 삶뿐만 아니라 할머니 자신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삶의 인간적인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